뉴질랜드에 있겠어요. 아, 이거 뭐 어떻게 알아? 나 그냥 그래. 그렇게 따지면 칠레도 있어야 돼. 알래스카에도 있었는데 알래스카에 이렇게 근데 알래스카는 있기가 어려운 게, 이 보통 피오르는 대륙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거든, 고산지대에서. 근데 알래스카 쪽은 그냥 바다가 오는 북극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는 쉽지 않지. 근데 이제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잖아. 그지? 지도가 사회로 왔는데 생각들 되게 많아. 자, 다시 해보자. 그래서 요거 활성화 에너지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라는 거 나오는 반응 속도. 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도 사실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기는 한데, 그 지금 그 우리 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나오는 반응 속도. 경석이 내 프린트를 안 뽑았네. 그래서 경석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요 얘기를 하는 걸 거니까 잘 보시면 돼. 자, 그럼 9페이지에 보면 이런 프린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반응 속도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거야. 사실 거기 그래프만 그려놔서 조금 내용이 좀 빠져있는 건데, 뭐냐면, 여기에, 어떤 용액이 있어요, 용액. 이 용액에다가 일정한 양의 효소를 넣어놨어요, 효소. 자, 요렇게 생긴 효소가 있다고 합시다. 요렇게 생긴 효소를 내가 지금 4개 정도를 이렇게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4개 정도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지금 넣어놓은 상황이라고 해볼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뭘 넣어주냐면 기지를 넣어주는 거야. 기지를 1개, 2개, 3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때 일정량의 효소가 들어있는 데다가 내가 기지를 조금씩 넣어줄 때, 자, 기질의 양에 따라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만약에 내가 기질을 하나 이렇게 넣었어. 자, 요렇게 생긴 기질이야. 요렇게 생긴 기질을 넣는 거야. 자, 하나 넣으면 반응을 하려면 효소랑 결합해야 된다 그랬지? 맞아? 그럼 뭐가 만들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하나 만들어졌지? 만들어진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로축에 써져 있는 반응 속도는 결국 내가 기질을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 효소, 기질, 복합체 수. 그래서 내가 기질을 1개 넣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1개 생기는 거야. 그냥 편의상 숫자로 표현할게. 그럼 기질을 2개 넣으면 2개 생기겠지. 3개 넣으면 3개 생기겠지. 4개 넣으면 4개 생기겠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효소, 기질, 복합체가 점점점 많이 생긴단 말이야.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한꺼번에 4개를 넣던, 순차적으로 4개를 넣던, 4개 넣을 때까지는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 4개가 있는데 내가 기질을 5개를 넣어요. 자, 여기, 지금 요건 이제 무시하고, 여기다 한 번에 기질 5개 넣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 몇 개 생겨? 그래도 4개밖에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왜냐면 효소가 4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5개를 넣게 되면, 요 4개는 효소와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아이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여기는 기질이 하나가 결합하지 못한 애가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지? 5개를 넣으면? 그러니까 4개를 넣나 5개를 넣나 만들어지는 효소, 기질, 복합체는 똑같이 4개야. 맞지? 거기 나와있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는 요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고. 일정한 양의 효소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질을 계속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진다. 그지? 그럼 그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 한번 해봐. 여기를 기준으로 이 전까지는 누가 남아있는 거야? 효소가 남아있는 상태지, 그지? 효소가 남아있는 거야. 그지? 반대로 이 이후로는 기질이 남아있게 되거든?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여기를 구간 1이라고 하고 여기를 구간 2라고 했을 때 구간 1에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하려면 뭘 넣어줘야 돼?
효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구간 2에서 내가 반응 속도를 더 빨라지게 하려면 뭐를 더 추가로 넣어줘야 돼? 기질이 남아있으니까 효소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응 속도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도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응 속도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 또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일정한 양의 효소가 들어있을 때는 이런 식의 변화를 보인다, 이거지. 그지? 변화를 보인다, 이거야. 그러면, 자, 요거는 아마 자이스토리에는 뒤에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하나, 그래프를 하나 추가로 좀 그려봐. 뭐냐? 자, 반응물이 있고, 그지?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그리고 이제 생성물이 있어. 자, 반응물이 이제 생성물 되는데 여기다가 이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반응이 일어날수록, 그지? 자, 일어날수록, 뭐는 점점 줄어들어? 들어있던 반응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지? 반응물이 줄어드는 것만큼 생성물은 생겨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효소를 집어넣으면, 효소도 그냥 들어있는 상태였다고 칩시다. 그럼 효소의 양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왜? 반응물이 반응하려면 효소랑 결합을 하니까, 결합하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지 않은, 순수한 효소는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야. 대신에 뭐는 늘어나? 효소 기질 복합체 개수는 점점 늘어나겠지?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자, 여기가 물질의 농도고요. 여기가 시간인 거야. 처음에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이만큼 들어있었어. 그지? 자, 반응이 시작되면 반응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지? 맞아? 뭐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왜? 효소 양에 따라서, 그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0이라고 해볼게. 여기가 0이라고 해볼게. 어? 자, 요게 반응물이지? 그럼 반응물이 줄어드는 것만큼 뭐가 늘어나야 돼? 생성물이 일단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생성물이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하자면, 이렇게, 그지? 왜? 이때부터는 반응물이 없으니까 생성물도 안 늘어나겠지. 맞지? 그럼 여기가 생성물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효소를 이만큼을 넣어줬어. 효소. 그래서 이만큼 넣어줬다 합시다. 자, 효소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줄어들겠지. 그지? 맞지? 줄어들 거야. 그래서 뭐 얘도 마찬가지 0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건 파란색은 효소야. 효소. 그러면 효소가 줄어드는 것만큼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하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는 점점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노란색 효소 기질 복합. 지금 내가 그래프 모양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이런 식의 변화를 보일 거야. 이게 아마 우리 자이스토리에 아마 문제로 있을 거야. 내가 한번 본 것 같거든. 몇 페이지냐면 자이스토리 그래프가 비슷한 게 있다. 208페이지에 자이스토리 208페이지 24번 문제 있거든. 208페이지 자이스토리 꺼내놔야지. 자이스토리 208페이지에 24번 문제를 보시면 24번 문제를 보시면 그죠? 근데 봐봐. 효소는 이거 잘못 그렸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왜냐면 봐라. 반응물이 사라졌어. 반응이 끝나잖아. 반응이 끝나면 아까 어떻게 됐지? 생성물이 생기는 것만큼 반응이 끝나면 효소랑 뭐야? 반응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다시 효소가 조금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 이게 효소야, 효소. 여기 요거 파란색 지우고 하얀색만 쓸게. 그지?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도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여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래프 모양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8페이지에
24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뒤에 나오나?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요 208페이지 24번 문제라는 요 그래프를 이용한 건데, 요 그래프는 꼭 좀 잘 봐두시면 좋겠다. 알겠지? 내가 뭐 테스트로 내기도 할 거고요. 나중에 요거랑 또 관련된 문제 우리 교재에도 아마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요 그래프 좀 잘 기억해봐. 점점점 줄어드는 건 반응물,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어나는 건 효소. 알겠지? 그리고 생성물은 점점점 늘어나는, 그죠? 요런 형태를 띠게 된다. 그죠? 띠게 된다라는 거, 그걸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효소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런 효소가 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아까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기질의 농도야, 농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효소는 충분한데, 어차피 기질이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니네 거기 프린트에 보면 선생님이 빈 그래프 몇 개 그려놨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요 그래프 그리는 거야, 똑같이. 요 그래프야. 첫 번째 나오는 기질의 농도는, 그러니까 이거야. 일정한 양의 효소가 있는데, 거기에 기질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효소가 계속 활발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지? 요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 그려놓으시면 돼. 그래서 기질의 양도 효소가 작용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지? 이 세로축에는 반응 속도라고 써져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넣어준 기질의 양이다. 그지? 효소가 무한정 활발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기질의 양, 효소 양은 일정한데 기질을 너무 많이 넣어줘봐야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지. 남아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걸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 단백질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얘도 어쩔 수 없이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죠?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은 세로축에 효소의 활성도 이렇게 나오거든. 활성도. 활성도. 자, 단백질은 보통 40도가 넘어가면 변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성분이 단백질인 효소도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또 온도가 또 너무 낮으면 또 작용 못하거든. 그래서 효소도 여기가 이제 온도라고 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활발하게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할 때가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35도에서 37도 사이인 거야. 그러다가 40도가 넘어가면은 효소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확 떨어지게 됩니다.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도 영향 받는다는 거야. 35도에서 37도일 때. 세영아, 뒤에 넘기는 그 그래프 그리는 데가 있어. 뒷장에 빈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다가. 여기 첫 번째에다가 얘를 그려놓으면 되고, 두 번째에다 얘 그리면 된다. 온도 영향 받는다. 뭐 때문에?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pH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거. pH라는 건 나중에 뭐 중화반응 배울 때 자세히 배우겠다만, 그 뭐야?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그 각각의, 액성이라고 하지. 액성에 따라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가 다른 거야. 그래서 보통 얘는 대표적으로 소화 효소를 갖고 예를 드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세로축은 효소의 활성도라고 나오고요. 가로축은 이른바 pH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숫자로 표현한 게 pH거든? 그래서 보통 pH가 7이면 이제 중성이라고 해. 자, 사람의 입속은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상화야. 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자신있게, 산성이다! 그러죠. 그지? 자, 내가 산성이면 어떻게 돼? 상화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침 뱉으면 이제 피부가 쫙, 영화 에어련처럼. 그지? 중성이지, 중성. 그지? 그럼 자, 내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입안에서
침이 나오면서 그 속에 아밀레이스한 효소가 음식을 분해하잖아. 그럼 이제 내가 꿀꺽 삼키면 아밀레이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걔가 같이 음식과 같이 위로 내려가요. 근데 사람의 위는 매우 강한 산성을 띠는 거야. 그러면 아밀레이스는 중성에서 활발한 애야. 근데 걔가 음식과 같이 위에 가면 산성이기 때문에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산성에서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란 효소는 pH로 따지면 중성일 때 7일 때 7 근처에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2는 강한 산성이라고 했잖아. 숫자가 작아도 굉장히 강한 산성이거든. 그러면 강한 산성을 띠는 곳에서는 봐봐. pH가 2에서는 아밀레이스한 효소가 아예 작용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게 누구냐면 펩신이라는 거지. 펩신. 걔가 나와서 작용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위를 지나서 우리 12지장이라는 데로 내려가잖아? 그럼 또 환경이 바뀌어. 걔는 pH가 한 8 정도 되거든? 그럼 또 거기 가면 거기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애가 있어. 트립신이라는 애가 나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아밀레이스는 pH가 8에서도 살짝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7 근처에서 활발한 거니까. 7일 때 가장 활발한 거고 8일 때 아예 작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겹쳐져 있거든. 근데 어쨌든 8에서 가장 활발한 건 트립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pH에 따라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효소들이 다르다. 즉 pH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작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서술형으로도 물어볼 수 있지? pH 작용에 영향 주는 거 3가지 쓰시오. 그러면 서술 없어. 다행이네. 그지 맞네. 중간 때 있고 기말 때 없다 그랬지. 그지? 그럼 어쨌든 3가지. 기질의 농도, 온도, pH 3가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효소가, 그럼 봐라. 니네 몸 안에 있는 효소 꺼내면 작용할까, 안 할까? 해! 이게 진짜 애들 많이 틀려요. 니네 몸 안에 있는 효소 꺼낸다고 해서 작용 안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몸 안에 대해서 이 교실온도가 좀 낮지? 낮으니까 작용을 조금 덜 할 뿐이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한 3, 40도 정도의 따뜻한, 한 35도 정도의 따뜻한 물 넣고 침 뱉으면 침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라고 해서 무조건 몸 안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끄집어 내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어. 카탈레이스 실험인데 이거 효소 파트에서는 거의 99.9% 확률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카탈레이스 실험. 실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실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자 카탈레이스 실험이 있는데 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게 효소의 이름이에요. 효소의 이름. 자, 이 효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생간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 몸속에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가 간이거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놈이야 사실. 이렇게 커. 그죠? 심장이 있으면 심장 앞쪽에 이렇게 덮고 있을 거야. 그죠?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냐면 감자. 생감자.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즙으로 보통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생간이나 감자즙에 이제 많이 들어있어. 그럼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가지고 이 효소 작용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야. 거기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나 자이스토리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할 거거든. 자, 과산화수소라는 애가 있어. 과산화수소. 우리가 보통 소독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애야. 이거 한글로 말고 니는 화학 반응식으로 쓸 줄 알아요. 과산화수소가 어쨌든 얘가 분해가 되거든.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라는 걸로 분해가 돼요. 자, 화학 반응식 써줄게. 과산화수소는 H2O2고요. 얘가 물과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통 뭐 2분에 그냥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요. 정석대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산화수소 소독약, 약국 가면 살 수 있어. 500원, 1000원밖에 안 해. 과산화수소 하나 주세요. 그럼 이만한 데 들은 거 한 500원 정도 할 거고 좀 큰 거는 1000원, 1500원 할 거야. 요즘엔 좀 올라서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이렇게 되는데 실온에서는 분해가 거의 안 돼. 그러니까 니네가 약국 가서 과산화수소 산 다음에 비커 같은 데 이렇게 따라 놓잖아?
그럼 그대로 있어요. 이게 만약에 분해가 돼서 산소가 생기면 여기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와야 되는데 실온에서 거의 분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 카타레이스라는 효소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분해가 되는 거야. 그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시험관이 3개가 이렇게 나와. A, B, C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다 같은 양의, 자, 그냥 선생님 과라고 쓸게요. 과산이라고 쓸게요. 전부 같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다 둔 거야. 그래서 A는 그냥 과산화수소만 둔 겁니다. 그 다음에 B하고 C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여기다가는 간 조각을 하나 이렇게 딱 집어넣고요. C에다가는 감자 조각을 좀 잘라서, 생감자 조각을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자, A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 A는 거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B하고 C에서는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해서 여기 마치 무슨 거품 낀 거 마냥 이런 식으로 막 거품 같은 게 발생하더래. 기포가 막 올라오더래. 우리 과학 공부할 때 보통 기체가 발생하면 기체 확인하는 거 딱 3가지밖에 안 나오거든. 이산화탄소는 석회수 통과시키면 되고요. 산소 기체는 뭐 하면 되냐면 꺼져가는 성냥이나 향불을 갖다 대보는 거야. 그럼 그게 만약에 산소 기체인 경우에는 얘가 다시 활활 타게 되거든. 그리고 향불이나 성냥불 갖다 댔을 때 퍽 소리가 나면 그거 무조건 수소 기체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결과적으로 산소라는 거 알지만 너희가 실험했을 때 여기 생긴 기체가 뭔지 알고 싶어서 향불을 갖다 댔더니 활활 타오르더라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통해서 산소가 발생했구나. 그럼 산소가 왜 발생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때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과산화수소만 둔 얘는 우리 이제 2학년 되면 이런 거 배우는데 대조군이라고 하거든. 대조군. 아프고 싫으면서. 그러니까 실험할 때 뭔가 비교하기 위한 대상.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비교 대상이 되는 애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대조군이라고. A는 대조군인 거야. 그럼 A랑 비교했을 때 나머지 B, C는 우리가 자 여기서 이렇게 써놔야지.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기포가 발생했고 얘도 기포가 발생했어. 그래서 이때 어쨌든 이 B, C를 실험군이라고 얘기를 해. 실험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지?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비교하거나 혹은 A하고 C를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다? 과산화수소는 효소가 없으면 분해되지 않지만, 그지? 생간이나 감자조각 효소 들어있다고 했잖아. 카탈레이스한 효소 들어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효소가 있으면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A와 B 또는 A와 C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시험관을 하나 더 그려볼게. B 시험관이 있어. 자, 이번에 여기다가 똑같이 과산화수소 넣었어. 근데 이번에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삶은 간을 넣거나 또는 삶은 감자 조각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자, 집어넣은 다음에 지켜봤어. 자, 그랬더니 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야. 맞지? 그럼 자, 이때 B하고 D를 비교하거나 또는 C하고 D를 비교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간을 넣고 삶은 감을 넣고 혹은 생감자와 삶은 감자 넣은 걸 비교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때는 여기 들어오는 효소가 작용해서 분해가 됐는데 분명히 같은 간과 감자인데 효소가 작용을 못했지? 뭐 때문에? 삶았다는 것 때문에. 삶았다는 건 열을 가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B와 D 혹은 C와 D를 비교하면은 효소의 작용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개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4개가 나와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 얘네 이렇게 4개를 그려놓고 효소의 작용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려면 어떤 애들 비교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B와 B를 비교하거나
혹은 이제 뭐 넣어준 거에 따라서 C와 D를 비교하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요 카탈레이스 실험. 요 카탈레이스라는 건 효소의 이름이고 생간하고 감자즙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에서 요 화학 반응식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생간하고 감자가 생명체에 있던 성분이잖아. 그거를 지금 꺼내놨는데도 어떻게 돼? 작용한다는 거야. 효소가 몸 안에서 작용하지만 몸속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꺼내놔도 작용할 수 있더라는 거야. 그럼 또 이런 거 얘기한 김에 봐. 여기서 기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이제 막 기포가 발생하든지 여기 거품이 생겨서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더 이상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자, 내가 기포를 더 발생하게 하려면 뭘 넣어주면 될까? 과산화수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왜?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랬지? 그럼 더 이상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과산화수소가 반응물이 다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이 더 일어나게 하고 싶으면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뭐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 물 마셔도 안 되지. 네가 과산화수소 이거 물이 아니야. 과산화수소 마시면 죽어. 안 돼. 먹으면. 과산화수소 안에 그 감자즙을 넣고 나서 기포가 다 빠진. 아, 더 이상 그럼 물이지 뭐. 순수한 물이지 뭐. 그치? 죽진 않겠지. 근데 니네 증류수라는 것도 따로 팔거든. 약국에서 증류수라는 것도 따로 팔어. 그거는 맛이 맛있어.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수돗물을 먹거나 하는 이유는 순수한 물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 별로 도움이 안 돼. 네 몸의 농도만 뚝 떨어뜨려. 우리 몸의 농도가 일정해야 돼. 너무 낮아지면 그것도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마시는 수돗물, 너희가 수돗물 안 먹잖아. 우리나라 수돗물이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거 알지? 거의 일본하고 넘버 원투거든. 지형적인 특성인데 우리나라 화강암 지형이 많아갖고 물이 깨끗한 건데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의 정수기는 층에 하나야. 층에 하나. 그러니까 그 더운 여름날 그거를 지금도 층에 하나냐? 그러니까 뭐 급식실 같은 것도 있잖아. 선생님 때 급식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때는 인원이 많잖아. 한 반에 50명, 60명인데 선생님이 좀 작은 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년이 11반이거든? 한 학년이 550명이야. 그게 되게 작은 고등학교였어. 그럼 그 550명이 그 복도 한가운데 그 딱 중앙 계단 있는 데 있는 그 정수기 하나 사용하는 거니까 부족하잖아. 그러면 그냥 운동장에 있는 수도가 뛰어간다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목마른데 언제 정수기까지 가냐. 그냥 수돗물 버럭버럭 마시는 거야. 어때? 멀쩡하게 잘 살아있잖아. 그치? 근데 그 수돗물도 일부러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온을 넣어놔. 몸에 좀 도움이 되는 이온들 넣어놓기 때문에 사실 수돗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그 냄새 때문에 못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 한번 끓이면 됩니다. 그럼 그 냄새는 다 날아가지? 그래서 어쨌든 증류수는 먹지 마십시오. 그지? 먹어도 죽지는 않겠지만 소량일 때는. 그지? 외국에서 맨날 수돗물 줘요. 어디서? 외국에서. 애완적인 생선 안 줘요. 걔네 수돗물 이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지? 옛날에 되게 그 웃긴 일화가 있는데, 니네 태국이나 이제 동남아에 가면 트랜스젠더가 되게 많잖아. 그 트랜스젠더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된 가설 중에 하나. 그 선생님이 태국 갔을 때 가이드가 얘기해줬는데, 이쪽 동네는 석회질이, 그러니까 물에 석회질이 되게 많대. 그래서 실제 수돗물 이렇게 받아갖고 한참 냈더니 여기 석회질이 가라앉는데, 그런 물들을 많이 먹어서 트랜스젠더가 많다는 뭐 그런 썰도 있다고 얘기해주더라고. 그래서 보면 동남아 가면 다 에비앙 들고 다녀. 에비앙. 그지? 동남아에 제일 많은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인데, 그지? 다 에비앙만, 그 관광객들은 다 에비앙만 마신다고 하더라고. 그 에비앙도 호텔에 있는 에비앙도 조심해야 돼. 네. 이거 거기다가 물 넣어놓고 그냥 이 깍대기만, 그러니까 따지 않은 에비앙이 중요한 거지. 좀 따져 있다 그러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 그냥 일반 물 채워놓고 겉부분만 에비앙처럼 보이게 하는 거라서 무조건 편의점에 사서 내가 따야 그게 진짜 에비앙인 겁니다. 이제 별의별 방법 많다고 하더라고. 미세하게 또 거기다 구멍 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타기도 하고 막 이런 데잖아.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거 보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거기 나오는 예시인데, 204쪽 아래쪽에 보면은 효소의 이용,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로는 11페이지에 보시면 효소의 활용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요거는 그냥 암기사항이니까, 이런 효소들의 특징을 어디에 주로 이용하는가.
요거는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갑니다. 요거 좀 읽고 좀 외워주세요. 알겠지? 어차피 고르는 거야. 보기 중에서 효소의 이용이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골라라 하는 거니까, 요거는 예시는, 그지? 혹시 뭐 읽어보다가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거 하나 따로 질문하시고, 요거 그냥 암기사항이니까 선생님 따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알겠지? 넘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가면, 오늘 어쨌든 진도는 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갑시다.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이라는 거 나와.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 시스템이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얘기했죠? 생명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의 세포도 생명 시스템이고, 세포들로 이루어진 우리 사람과 같은 개체도 그 전체가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 시스템은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세포 안에서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정보가 뭐냐?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 그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DNA와 RNA의 유전 정보, 특히 DNA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배웠었잖아? 그럼 그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야,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DNA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니네. DNA가 이렇게 있어. 이중 나선 구조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이제 이중 나선 구조야. 근데 이 DNA 한 가닥이 있잖아. 굉장히 길어요. 이제 세포도 물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지만 길이를 비교하면 DNA 하나가 세포의 길이보다 훨씬 길거든. 근데 그 세포의 핵 속에다 DNA를 우겨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생각해봐. 니는 되게 긴 실이 하나 있어. 되게 길다란 실을 뭐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해보자 이거야. 그럼 그냥 실 그냥 뭉쳐서 넣으면 되지. 길이가 확 주니까, 그지? 근데 문제는 넣는 건 넣는데 나중에 다시 꺼내서 실을 피면 어떻게 돼? 무조건 엉켜있지.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 DNA도 마찬가지야. 그 DNA 한 가닥이 이중 나선으로 돼 있는데 매우 길단 말이야. 기니까 걔를 일단 핵 속에 집어넣으려면 길이 줄여야 돼. 그죠? 그리고 나중에 걔를 풀었다 뭉쳤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DNA의 중간중간이 이른바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로 그린 게 이중 나선 얘인 거야. 이런 식으로 단백질 중간중간이, 그러니까 DNA 중간중간이 이렇게 단백질에 감겨져 있어. 이때 요 단백질의 이름을 히스톤 단백질이야. 히스톤이라고, 히스톤.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중간중간에 감겨있게 되고요. 그러면 감겨져 있는 요 부분이 있지,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그럼 이 뉴클레오솜들이 쭉 있단 말이야. DNA가 워낙 기니까. 그래서 얘도 마치 뉴클레오솜이 쭉 이어져 있는 거 이 전체도 하나의 실처럼 보여.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 중학교 때 세포분열 배워봤겠지만 세포 안에 평상시에 핵이 보일 때는 염색사의 형태로 들어올 때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염색사인 거예요. 이런 뉴클레오솜들이 쭉 이어져 있어. 실처럼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염색사라고 하다가 그 염색사가 우리 배운 대로라면 뭐가 일어날 때? 이른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얘가 이제 뭉칩니다. 뭉쳐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띠게 되죠. 그 특정한 형태를 띠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세포 분열이야. 세포 분열을 하는 건 하나의 세포 둘로 쪼개는 거잖아. 그럼 봐라. 여기 있던 DNA를 절반 잘라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뭐 하지? DNA를 복제를 해. 그러니까 내가 그림으로 여기다 이렇게 한 줄만 그려놨지만 세포 분열하기 전에 얘랑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 놓거든? 그 상태에서 꼬이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다리처럼 보이는 애가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이 전체를. 이 전체를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그때 이 다리처럼 보이는 이 두 개는 뭐라 부른다?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잘 들어. 이 길다란 DNA 한 가닥이 꼬인 게 염색 분체 하나야. 그러니까 니네 이 염색 분체 한 개가 DNA 전체, DNA 한 가닥이 꼬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염색 분체가 두 개인 이유가 뭐라고? 동일한 DNA가 여기 표시 안 돼 있지만 복제가 된 거라고. 복제가 돼서 다리가 두 개인 거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그냥 DNA 한 가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끼리 그냥 서로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있는 거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 두 개를 나중에 하나씩 나눠주려고. 그 다음에 이 염색체에서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지. 여기 가운데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잖아. 여기 뭐라 부르냐면 동원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야,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라고 배웠어요, 너희들? 46개라고 배웠지. 그 얘기는 뭐다? 46개란 얘기는 그러니까 세포 하나당 46개인데 그 얘기는 니네 염색체 하나가 DNA 하나야. 맞지?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가 46개면 사람의 한 개의 세포 속에는 DNA가 몇 가닥이 있다? 46가닥이란 얘기야. 염색체 하나가 DNA 하나라니까? 어차피 얘는 복제된 거잖아. 실제로는 뭐가 한 개만 들어있을 거 아니야, 세포에는. 세포 분열이 끝났다고 하면, 그지? 그래서 염색체 하나가 DNA 하나야. 그럼 우리 DNA는 46가닥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유전자라고 들어봤지? 사람의 유전자는 15,000개에서 20,000개. 그럼 유전자라는 게 뭐냐? 우리가 DNA를 배울 때 여기 가운데 염기들이 쭉 있잖아. 염기들이 어떤 애가 몇 개가 어떤 순서로 쭉 달려있느냐가 생물마다 다르거든? 근데 그게 다 밝혀져 있어요. 사람의 경우에도. 그러면 그런 염기 서열 안에 우리가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DNA 전체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게 아니야. 전체 염기 서열 중에서도 유전 정보가 저장된 일부분이 있어. 일부분. 자,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자, 유전자라는 게 뭐라고? 유전 정보가 저장된 일부 염기 서열. 자, DNA의 일부분. 이게 유전자인 거야. 자, 근데 방금 얘기했어. DNA가 46가닥이 있는데, 그럼 DNA 하나당 유전자가 하나라면 우린 유전자가 46개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유전자는 15,000개에서 20,000개 사이라고 그랬잖아.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나의 DNA 안에 각기 다른 부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유전자 A라고 하면 얘는 유전자 B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얘가 나중에 꼬여서 염색체가 됐을 때 저 유전자 A라는 부분이 여기라고 치면 얘네 중학교 때 배웠죠. 이거 소문자 A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 안에는 서로 다른 부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자, 그래서 하나의 DNA 안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맞아? 그럼 여기다 이제 써볼게. 자, 유전자라는 게 여기서 씁시다. 유전자라는 게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일부분 또는 일부 염기 서열이라고 했잖아. 그럼 도대체 이 저장되어 있는 이 유전 정보라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DNA 얘기할 때 이런 표현 했었던 것 같은데 DNA는 일종의 단백질 설계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바로 그 유전 정보가 바로 그 단백질 설계도 부분인 거야. 단백질. 그럼 우리가 배운 단백질을 생각해봐. 단백질은 뭐였지?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이 20종류인데 그래서 그 아미노산을 어떤 애들을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그거야, 그거. 그럼 이 각각의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대로 좀 이따 이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과 이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종류가 달라요. 달라요.
그럼 단백질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바로 아미노산 몇 개를 결합시키느냐, 어떤 순서를 결합시키느냐, 어떤 애들을 결합시키느냐, 이걸 뭐라 그래?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맞아? 그럼 봐봐.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유전자지, 유전자. DNA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거에 맞는 그거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마다 단백질의 기능들이 다르겠지? 맞지? 어떤 단백질은 효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단백질은 호르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단백질은 머리카락 되기도 하고, 어떤 단백질은 피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단백질은 뭐 등등등등등.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의 어떤 기능에 의해서, 그지? 내 몸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야.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든지, 예를 들어 피부 상처가 났는다든지, 혹은 뭐 피부색이,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흑인들은 검은데 우리는 누렇잖아. 황인종, 그지? 그걸 뭐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단백질 기능에 의해서 우리한테 어떤 겉으로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걸 형질이라고 하거든? 그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DNA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대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단백질의 어떤 특징들 기능에 의해서 우리한테 형질이 발현된다. 그래서 그 예시로 거기에 보면 눈동자 색깔 혹은 뭐 털 색깔, 자이스토리는 아마 털색으로 나와 있을 거고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는 눈동자 색깔로 나와 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우리 흔히 동양 사람은 눈동자가 검고 서양 사람은 눈동자가 파랗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야. 니를 보면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돈 들여서 탈색하는데 그 사람들 탈색하지 않아도 머리가 금발인 경우들 되게 많잖아. 이게 멜라닌 색소라는 것 때문에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에 비해서 멜라닌 색소가 되게 많아. 그럼 봐라. 이제 눈동자 유전자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하게 만든 눈동자 유전자가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럼 봐. 눈동자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 조심해야 될 게, 이것도 나중에 실수 많이 하는데, 멜라닌 색소 내가 얘기했잖아. 색소는 단백질이 아니야. 그럼 그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단백질인 거야. 그래서 이 눈동자 유전자에 의해서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효소에 의해서 이른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동자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양 사람한테 들어있는 눈동자 유전자는 그거대로 효소를 만들면 얘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 결과 동양 사람들은 눈동자 색깔이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띠는 거야. 동양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과 달리 어때? 그 눈동자 유전자 똑같이 갖고 있거든?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되게 적은 거예요. 효소가 적으니까 그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도 적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른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니까 눈동자 색깔이 파란색을 띠거나, 그지? 이런 색깔을 띠게 되는 거야. 맞지? 털색도 마찬가지야. 아마 우리 자이스토리에는 사슴의 털색이라고 나올 텐데, 그 너희는 이런 거지, 니네. 알비노라고 들어봤지? 호랑이인데 백호랑이. 사자인데 백사자, 이런 애들 알비노증인 거라고 따지면? 그럼 뭐야? 걔네들은 그 털색깔 유전자가 비슷하거든, 이거랑. 털색깔 유전자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한 효소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유전자에 뭐 문제가 생긴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럼 멜라닌 색소를 합성한 효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걔네들은 멜라닌 색소를 아예 못 만드는 거야. 못 만드니까 털 색깔이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뭐 눈동자의 색깔이라든가 털 색깔이라는 이런 형질이 발현된다 이 말이야. 발현된다. 알겠니? 그런데 우리는 좀 이따가 DNA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과정. 제목만 쓰고 쉽게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생명 중심 원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지금 59분이니까 우리 20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천상 3교시까지 집에 나가야 될 것 같네. 그죠? 오케이. 그럼 끝날 수 있다. 지금 오늘. 오케이.